야, 안녕하세요. 아유, 앞에 영상 확인을 해봤는데 중간에 마이크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뭐 음질이 조금은 불량해지고 소리도 조금은 낮아졌는데 약간 음량 좀 키우고 이렇게 해서 들으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온도랑 이제 염분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밀도랑 용존기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라는 거는 앞에서 배웠지만 밀도가 언제 커질 수 있다 그랬죠? 밀도가 바로 차짜일수록 차고 짤수록 해수의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수의 밀도가 전공적으로 들어가면 수온과 염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뭐 수압이라던가 그 외에 모든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되게 재밌는 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보통 많이 하죠. 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계수라던가 이런 것들의 개념이 계산할 때 언제나 앞에 붙기 마련인데 수온과 염분, 엄밀히 말하면 수온은 열과 관련된 거고 염분은 염과 관련된 거라서 열 확산 계수랑 염 확산 계수라던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둘 중에 열 확산 계수가 훨씬 더 큰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똑같이 1이 커져도 수온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차짜라 그랬지 짜차라고 안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차가 먼저 와야 돼. 수온의 영향이 더 커요. 그리고 밀도가 염분의 변화가 2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짜, 수온 낮고 염분이 짤수록 해수의 밀도가 커지는데 이거 두 가지로 거의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99% 이상이 이걸로 수식적으로 계산이 돼요. 수압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거의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짜일수록 밀도가 커진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밀도는 보통 해수의 평균 밀도 0.020에서 0.030g per 세제곱센티미터, 한마디로 1cm짜리 그 큐브 안에 111짜리 거기에 요 정도 그램만큼의 어떤 그 것들이 들어있는 밀도라는 건데 순수한 물이 1이거든요. 얘를 이제 단위 변환 한번 좀 해보세요. 단위 변환하면 미터랑 킬로그램으로 센티미터에서 그램을 이렇게 바꾸면 1000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뭐 단위 변환 해보시고, 근데 순수한 물이 1이기 때문에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에서는 얘보다는 어떻다는 거죠? 숫자가 크다라는 거지. 왜요? 왜 그럴까? 지금까지 배운 거로 설명이 되잖아요. 차짜 수온이 똑같다라 가정하고 차 지금 수온 정보는 없으니까 바닷물은 최소한 짜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기본적으로 순수한 물보다는 크다. 괜찮죠? 자, 이거는 사실은 예전 교육 과정에서 좀 더 많이 쓰던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괜히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물론 7강에서 뒷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 원래 옛날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이 표층 바람에 의해서 부는 표층 바람에 의해서 슉슉슉 부니까 아래에 있는 해류가 샥샥샥 움직이겠죠. 그게 바로 해수의 표층 순환이고, 요것만 다뤘었어요. 옛날 지구에서. 그리고 해수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차짜이면 애가 밀도가 크니까 아래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따뜻하거나 덜 짜면 애가 올라가겠죠. 그것 때문에도 어떻게 순환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심층 순환의 작동 메커니즘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G2에 있었는데 이번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배우는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얼핏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직 수온 분포할 때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표층에 심해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온도나 염분 변화만 있더라도 저 깊이서부터 표층까지의 순환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어떤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을 연결해주는 컨베이어 벨트의 시발점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두 개를 다른 교과로 분류해서 배우기보다는 하나에 넣어서 그 사이클을 이해하도록 지금 교육과정을 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디테일은 사실은 7강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그거는 지금 뒤에서 하더라도 이 말은 제가 넣어놨어요, 일부러. 표층 바람이 불어서 슉슉슉슉 해가지고 끌고 가는 표층 순환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풍성순환이라고 했어요. 왜 풍성이냐면 머리털이 풍성하다가 아니고 바람풍의 생성성, 바람에 의해서 생성된 순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층 순환, 표층에서 막 이렇게 해류가 움직이는 거는 풍성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밀도하다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해수 밀도는 열과 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열은 수온, 염은 염분. 그래서 차고 짤수록 밀도가 커진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열과 염을 통해서 밀도가 결정되고 그 밀도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뭐는 천천히 내려앉고 뭐는 천천히 올라오는 그 순환이 원래 해수의 심층 순환의 원래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죽은 용어 사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냐면 여러분이 표층 지금 이번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이 볼 거는 딱 이거예요. 이 가운데 빠져 있어. 그러니까 표층순환만 봤을 때 제가 물어볼게요. 표층순환 왜 생기게 해요?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냥 그냥 바람 모르겠는데요. 바람이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심층순환 왜 생기는데요? 여쭤봐주면은 뭐지 싶은데 열과 염, 즉 해수 밀도 차이에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의 기원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표층순환의 다름하는 풍성순환, 그 바람 때문이구나. 심층순환의 기원 원래 말 염순환, 그게 열,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더라? 밀도. 맞아, 밀도 차이에 의해서 흐르는 순환되는 게 심층순환이었구나. 요거가 딱딱딱딱 그 기원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x축, y축 단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을 가려놨을 때 수온과 밀도를 여러분이 찾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적도에서 제일 높은 거는 뭘까요? 그리고 극지방에서 가면 낮아질수록 바로 수온이죠. 수온. 이게 수온이고 얘에 비해서 수온이 높으면 차자의 반대니까 밀도가 낮고 수온이 낮으면 차니까 밀도는 큰. 그래서 거의 반대 방향으로 데칼코마니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밀도인데 지금 보시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어디가? 여기가. 여기 보시면 분명히 수온이 낮으니까 밀도는 차자에 의해서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밀도가 감소하죠. 왜 그렇지? 이상한데? 라고 하시면 안 되지. 수온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겨. 참에도 불구하고 남극은 극지방이나 참에도 불구하고 염분이 어때야 될까?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염분이 이상하게 낮은 거지. 염분이 좀 이상하게 낮으면은 참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감소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녹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만큼은 수온이 주 영향이 되지만 여기는 수온이 주 영향이 아니니까 차 다음에 등장하는 즉 염분이 주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백이 강이 주 요인을 0도부터 60도에서는 표층 염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데 60도 넘어가면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빙하의 결빙이나 해빙이 영향을 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여러분이 요인이 여러 개 있으면은 호랑이 없는 굴에는 여우가 왕입니다. 그 호랑이라는 주된 요인이 사라졌을 때, 그게 힘을 쓰지 못할 때, 예를 들면 증발량과 강수량이 거의 없어서 그 값이 0으로 수렴하는 극지방 같은데, 는 두 번째 여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빙하의 어떤 요인이라던가, 아니면 수온이 아니라면 염분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강세를 미리 파악해 놓은 후에 그 첫 번째 강세가 사라졌을 때 대두되는 두 번째 강세의 요인이 뭔지를 항상 인지를 하고서 데이터 해석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연직 깊이에 따른 수온과 밀도 분포인데요. 당연히 가려놔도 아셔야 됩니다. 왜? 이거 너무 중요한데 너무 기본적인 거를 계속 틀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이거 두 개 가려놓은 거 아직도 못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당연히 표층에서 높고 내가 깊이 내려가면서 떨어진 애가 수온이에요. 수온은 아래 해저 화산이 있지 않는 이상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수온이 아래로 가면서 높아지는 케이스, 해저 화산이 있거나 이런 걸 배울 일이 없기 때문에 수온과 밀도 그래프 중에 떨어지는 친구가 수온입니다. 차가워지니까 밀도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바라락 떨어지는 층이 수온 도약층, 수온 약층이었는데 밀도가 바라락 상승하는 층은 밀도 약층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죠. 왜?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치, 수온만이 유일한 영향이 아니니까 밀도에. 염분도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수온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로 수온 약층이 밀도 약층과 유사한 경향성을 띈다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밀도까지 했고 아니죠.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이 수온과 염분이 결국에 뭘 결정하냐고 했냐면 수온과 염분이 밀도를 결정한다고 했었죠.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수온을 한 축, 염분을 한 축으로 해서 밀도를 얹어주는 요 그래프 이름하여 수온 염분도, 영어로는 Temperature Salinity Diagram, 그래서 앞글자 따서 TS 다이어그램, TS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미친 듯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 물어볼 수 있잖아. 수온, 딱 어느 쪽에 가서 수온을 재, 염분을 재. 그래서 이 그래프에 찍어요. 그럼 내가 밀도를 바로 읽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비교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수괴의 특성, 즉 템퍼레처, 셀리니티, 그걸로 인해서 결정되는 밀도를 파악하고 걔가 만약에 밀도가 큰 친구라면 아래로 깔리고
밀도 잠깐 치면 위로 뜨고 이런 식의 미안합니다. 이동을 추적하는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한번 이 그래프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아우 건조하네요. 자, 보시면은 수온이 y축, x축이 염분인데 수온이 어디로 가면 높아지죠? 위로 가면. 염분 어디로 가면 높아지죠? 오른쪽으로 가면. 근데 밀도는 언제 커진다고? 한마디로 수온이 떨어지고 염분 커질 때 그러니까 밀도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 커지는 그래프. 인정하시죠? 미안합니다. 어우 건조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등고선, 앞에서 배웠던 등압선, 그리고 등온선처럼 등밀도선, 한마디로 여기 이 선에 있는 모든 지점의 해수의 밀도는 1.027 g/세제곱센티미터예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숫자 다 지워놓아. 그렇게 출제 많이 합니다. 숫자 다 지워놓고 어디로 가면은 해보자. 1번 선, 2번 선 둘 중에 어떤 선의 밀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얘라고. 왜? 짜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가 밀도가 크다고. 됐죠? 이 상태로 한번 두 개를 찍어 보고서 비교를 한번 시켜볼게요. 쫙 가가지고 A 지점에서 내가 그 물을 떠가지고 봤더니 대충 수온은 한 8도, 뭐 염분은 한 33.5 정도가 찍혀. 그러면 그 수계는 여기에 찍히겠죠. 걔의 밀도는 1.026 g/세제곱센티미터겠지. 됐죠? B 같은 경우는 내가 B 지역에 가서 물을 딱 떠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15도 정도에 1kg 떴더니 거기에 36g의 염분이 있더라. 그 말은 그 지역에 1kg 떴을 때 물은 964g밖에 없더라. 뭐 이렇게 조금 고염이더라. 왜? 평균치는 35기 때문에 얘는 걔보다 높은 고염 지역이구나. 됐죠? 근데 찍어봤더니만은 어쨌든 얘는 밀도 자체는 똑같은 A 지역과 똑같은 지점에 찍히게 되는 거죠. 수온 한번 C까지 할까요? C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찍혔다. 됐지? 비교해 볼게요. 수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온 어떻게 되죠? 수온이니까 이 그래프 봐야 되고 수온은 지금 B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섞었다고 치면은 A 더하기 B는 여기. 그 다음에 A랑 C는 같다. 뭐 이렇게. 염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봐야죠. 염분 같은 경우에는 B랑 C가 같고 A가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밌는 거는 밀도 비교를 하면은 이 선에 걸치는 A랑 B는 밀도가 똑같고 당연히 오른쪽 아래에 있는 C가 밀도가 제일 크다. 됐죠? 왜 크냐면 차고 짜니까 C가 상대적으로. 재밌는 건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는데 이 A랑 B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거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A랑 B는 지금 밀도가 어떻죠? 둘 다 1.026으로 동일합니다. 이거 보지 말고 상상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밀도 똑같은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동밀도가 나올 것 같잖아요. 이 그래프 보시면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살짝 볼록하기 때문에 A랑 B를 합치면 수온의 평균값, 그러니까 Y축은 중간, 염분의 평균값, 그러니까 X축도 중간, 여기 찍힌단 말이죠. 근데 얘가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의 등밀도 선 중간에 찍은 점은 원래 있던 점들보다 더 오른쪽 아래에 찍히는 등밀도 선보다 더 아래에 찍혀서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온은 당연히 A랑 B의 평균값, 염분은 당연히 A와 B의 평균값으로 들어가는데 밀도는 오히려 A랑 B보다 커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왜 이런 유의 그래프가 생기느냐라는 질문도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온이 염분보다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뭔 얘기냐면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지? 사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기다 그릴 수가 없어서 만약에 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하다면 얘네들이 등밀도선이 이렇게 일자로 명확하게 그려줘야 돼요. 얘가 이만큼 떨어질 때 정확히 이만큼 떨어지고 또 정확히 이만큼 할 때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할 때 이렇게 떨어지고 영향력이 똑같다면 그래서 선이 촉촉촉촉 일정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수온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애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예를 들면 하지 맙시다. 그렇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댓글로 물어보세요. 여기서 너무 시간 끌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저 기본적인 지식 습득이 매우 중요하고요. 2차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해석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그래프는 이런 류의 TS도예요. 수온 염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왜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를 설명드렸냐면
저 TS도만 하면 여러분이 이 배경 지식이 없을 때 하나도 대답 못합니다. 하나도 대답 못해요. 저걸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고 오셨다 가정하고 이 그래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온 연분도 수온 연분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언제나 수온은 아래로 갈 때 낮아지고 연분은 오른쪽으로 갈 때 높아지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짜는 언제나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밀도는 언제나 오른쪽 아래가 크게 체크를 하는 게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얘를 뒤집을 일은 없어요. 자, 실선이 하나 있고 점선이 하나 있습니다. 각 수심에 따른 어떤 그 데이터를 찍어본 건데요. 예를 들면은 0m에서 즉 표층에서의 수온이 이만큼 연분이 이랬어. 좀 더 그 지역에 깊이 내려가. 그랬더니 10m 내려갔을 때는 수온이 좀 떨어지고 연분이 좀 높아졌어. 20m 내려가. 그랬더니 수온 더 낮아지고 연분은 좀 더 높아졌어. 이런 식으로 매 지점 찍은 거예요. 그래서 A 지점이 실선, B 지점이 점선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A 시기, B 시기 동일한 지점에서 다른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A 시기, B 시기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여름, 하나는 겨울입니다. 뭐가 여름, 뭐가 겨울이 이게 너무 중요한데 바로 실선이 여름이죠. 왜? 쉽잖아. 0m 즉 표층에서 잰 그 정보만 봤을 때 수온을 봐. 얘는 수온이 거의 25도 육박하고 얘는 뭐 한 10도 조금 위잖아요. 얘가 수온이 더 높잖아요. 점선이. 그러니까 실선이 얘가 여름 자료구나. 그 다음에 더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는 게 겨울 자료구나. 그죠? 그런데 지금 실선 자료 먼저 여름 자료. 여름철에 한 10m 내려가는 동안은 수온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있긴 있어요. 근데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봅시다. 뭐 몇도 안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혼합층은 대충 한 10m 정도까지 발달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름철에는. 그렇죠? 이 다음에는 커버 쳐줄 수가 없어. 너무 확 떨어져서. 10m부터 대충 20m 어디까지야? 한 75m까지는 온도가 빡 떨어지죠. 한 400m까지 빡 떨어져요. 즉 수온이 막 도약하는 수온 약층이 한 10m부터 빡 여기까지 있다라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거의 한 400m에서 300m보다 깊은 지점은 수온과 염분이 거의 일정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기껏해야 2도, 3도, 4도 하지만 0도보다 높은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고밀도의 해수가 여름철에는 이렇게 아래에서 시간과 공간의 변동 없이 그냥 쫙 깔려 있다. 심해층인 거죠, 여기가. 겨울철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겨울철은 당연히 혼합층이 더 두꺼워지겠죠. 왜냐하면 바람의 세기가 훨씬 세니까.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패딩 입는 계절 언제예요? 겨울이니. 겨울 막 칼바람 불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바람이 안 불어서 우리가 손을 어떻게든 하고 바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겨울철에는 혼합층이 더 두껍게 발달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런가? 여기 표층 수온 여기였는데 혼합층의 정의는 바람이 혼합을 해줘서 계속해서 온도가 일정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0m, 10m, 온도 거의 일정해. 150m 정도까지도 일정해. 아까는 기껏 많이 쳐봐야 한 10m 정도가 일정했는데 혼합층 같은 경우 겨울철에 거의 한 150m까지 막 빡세게 이렇게 있다라는 걸 이 자료에서는 그렇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50m부터는 다음부터는 커버 쳐줄 수 없게 이렇게 빡빡빡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온 약층 약 한 300m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나 한 300, 400 넘어가면은 심해층이 존재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1km 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감을 잡으시라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심해층이 이렇게 적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얕은 지역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얘는 우리가 뒤쪽에서 적도 용승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원래대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참 예쁘잖아요. 이렇게 쫙 아래로.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위로 잡아 당겨진 느낌이죠. 왜냐하면 찬해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일들이 적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도 용승 적어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실제 데이터를 해석하셔야지 무조건 암기로 선생님 여기 1km보다 더 안 깊은데 왜 심해층이 있어? 이러시면 안 된다. 됐죠? 마지막 용존기체. 중요하죠. 용존기체. 간장 먹고 하겠습니다. 자, 용존기체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해돼서 존재하는 기체예요. 그 해수에 녹아 들어가 있는 기체량인데 기체 용해도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기본 상식을 좀 갖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 기체 용해도, 즉 얼마나 녹아 들어갈 수 있느냐, 걔가 언제 커지냐면 차가운 사이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사이다. 차가운 사이다를 딱 떴을 때 이제 촥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성년자라서 제가 맥주라고 얘기는 못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체의 용해도는 언제 커지냐면 차가워. 일단 수온이 낮아져야 되고요. 애가 칙 하면서 팍 나오잖아요. 그 기체 같은 게. 한마디로 그 병 안은 굉장히 고압 상태로 유지해 놔야 돼요. 그래야 더 거기 많은 기산탄소가 막 녹아 있을 수 있거든요. 탄산이. 그래서 수온이 굉장히 낮고 압력이 굉장히 높을수록 이 기본적으로 그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이건 완전 디테일인데요. 염분 자체는 좀 적어야 좋아요. 이거 그냥 듣고 흘려요. 왜냐면은 기체를 때려 박아야 되는데 염분도 많으면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기체까지 넣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최고의 용해도 조건은 엄청 차가운 사이다. 거기다가 고압으로 막 억지로 집어넣고 정말 그냥 설탕이나 당류 외에는 거의 뭐가 없는 그 사이다. 최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염분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는데 수온에 의한 영향력은 꼭 용해도를 공부하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체 용해도 하면은 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 무조건 출제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개형 2개 가려놨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다행히도 기체가 많은 것들이 녹아있지만 우리는 산소랑 이산화탄소만 공부를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하나는 산소고 하나는 이산화탄소인데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 그래프 바로 가지 않고 옆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 먼저 볼게요. 상황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저위도의 어떤 바다, 뜨르륵 고위도의 어떤 바다가 살짝 다른데요. 저위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저위도의 표층을 보시면은 이 표층에서 산소가 계속해서 바다로 공급됐다가 또 바다에서 이렇게 소모하면 또 올라왔다가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닷물에 산소를 계속해서 넣어줄 수 있는 표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태양빛이 위에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많다라는 건 거기에 있는 조류가 이 조류 아니라 했어요. 그 플랑크톤 같은 거 광합성하는 그 친구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조류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광합성을 하기 좋은 세팅이 이 표층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표층 같은 경우에는 세팅 자체가 햇빛도 많이 들어와 산소도 그냥 많이 때려 넣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광합성을 많이 한다라는 건 광합성은 뭘 써서 뭘 뱉는 거죠? 이 정도는 아셔야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줄고 산소는 더 내니까 더더욱 이산화탄소량은 적고 산소량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딱 봤을 때 표층에서 많은 값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산소, 표층에서 적은 값을 갖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 그래서 표층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산소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아니 산소가 지금 오른쪽에 있고 이산화탄소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산소가 많은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같은 소리 하면 여러분은 허수되는 거예요. 허수. 용존 산소량은 이 그래프 봐야 되고 이산화탄소량은 이 그래프 봐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실제 데이터를 읽어보면 산소의 량은 6ml/L고 이산화탄소의 량은 슉 해서 쫙 40몇이 있는 거예요. 40몇이. 양 자체는 이산화탄소가 모든 지점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절대적인 양 자체는 표층에서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프가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 그래프와 저 뒤쪽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그리면 그래프가 너무 브로드해지니까 넓어지니까 하나에 겹쳐놓고 축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이거 별표 좀 쳐놓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산소만 놓고 봤을 때 산소는 표층에서 좀 많고 이산화탄소는 조금 적다. 근데 깊이 내려가요. 그럼 더 이상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는 깊이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선 광합성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불 끈다고 숨 안 쉽니까? 아니죠. 불이 꺼져도 호흡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 중에 호흡이 훨씬 압도적인 깊이가 됩니다. 또한 깊이가 내려가면 표층에서 공급되는 산소가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산소는 계속 줄고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생기는, 숨을 쉬어서 이산화탄소 뱉어내, 광합성은 덜 해서 얘를 쓰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표층에서부터 쫙 증가하고 산소는 쫙 감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이면 좀 더 편하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산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또 다른 요인이 뭐냐면요. 단순히 광합성을 못해서 혹은 호흡이 압도적이어서 도 있지만은 식물이나 동물이 죽어서 그 사체들이 분해될 때 산소가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분해가 되는 것 때문에도 사체 분해 때문에도 이렇게 산소가 많이 소모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깊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둘 다 증가하죠. 산소가 됐든 이산화탄소가 됐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어지면 차지고 압력이 커지니까.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를 위해서 누르는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수압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막 잠수하면 찌그러지고 막 이러잖아. 너무 내려가면. 그래서 기체 용해도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그 둘 다 어떤 기체가 됐든 간에 둘 다 별일 없으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산소는 한마디가 더 적혀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시작! 고위도로부터 침강수 유입.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저희도 끝났어. 고위도 볼게요. 고위도에서는 침강수가 유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고위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극지방에는 표층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아, 그치. 표층에 심해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온도가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표층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즉 차자에 의거하면 밀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표층이 조금만 더 차가워지거나 조금만 더 짜지면 애가 밀도가 커져서 쫙 저 깊은 1000m, 1500, 20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게 고위도에서의 표층수 침강이라는 용어입니다. 얘가 왜 갑자기 용존기체에서 산소 얘기하다 나오냐면 산소는 표층에서 뭐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먹여줄 수 있기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먹은 애가 조금이라도 차지거나 조금이라도 짜지면 애들이 쫙 내려가서 극지방 바닥에 깔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풍부한 산소를 갖고 있는 친구가. 근데 내려왔어. 그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어떻게 뭐 지각 뜯고 멘트를 뜯고 뭐 이렇게 내려가요? 아니지. 그거를 타고 더 이상 고여서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저위도로 흘러가가지고 쫙 오면은 저위도에서도 어느 순간 뭐 이게 계속 가겠어요? 아니지. 어느 순간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게 바로 용승. 그 용승하는 친구의 특징은 그럼 뭘까요? 굉장히 차갑고 또 굉장히 산소를 많이 포함한 양질의 해수가 쫙 올라와. 그럼 그게 용승이 쫙 올라오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기 좋겠죠. 찬물이 쫙 올라오면서 거기다 산소 쫙 주면서 막 맛있는 것도 쫙 주니까 아주 훌륭한 어장이 형성되는. 그래서 침강과 얘가 결국에는 쫙 올라오는 용승. 그리고 용승에서 올라와서 표층으로 올라왔으면 이제는 뭐 타고 가야 돼? 표층 순환, 뭐 다른 말 풍성 순환, 바람 타고 다시 이렇게 전국을 투어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극지방에 도달을 했어? 차갑네? 내가 조금만 더 차가워져? 밀도가 조금 더 커져? 내려가 다시. 이 순환이 바로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이 그림 하나에 다 담겨 있다. 극지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해층이 표층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수온약층이라는 게 없어서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층상 구조가 없어서 위와 아래라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죠. 심해층은 대충 어느 정도면 다 심해층? 1km, 1000m보다 깊으면. 근데 보시면 2000, 3000, 4000이야. 마리아나 해구는 막 만 킬로도 넘어요. 맞나? 만 킬로래. 미쳤나 봐. 만 킬로면 뭐야? 지구가 6,400인데 만 미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10km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깊이까지도 막 이렇게 바다는 존재를 하는데 그 깊이까지 쫙 내려가는 이거의 시작점이 바로 극지방이다. 극지방의 표층 산소를 층상 구조가 없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지구 심층에 공급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되게 재밌는 연구를 종종 우리가 탐구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여기서 산소를 이빠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네. 만땅 이것도 안 되나? 최고로 풀충해서 100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100 충전한 산소가 여러분이 핸드폰 배터리 100으로 충전했어. 여기서 시작해. 근데 막 천천히 갈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가지고 뭐 저위도로 막 이동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점점 배터리를 쓰겠죠. 산소가 점점 쓰이겠지. 그러니까 100, 99, 98, 97, 96, 95 이렇게 하면서 점점 줄어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배터리 100% 충전했는데 닿는 속도가 일정하다 가정을 하면 내가 지금 핸드폰 배터리 80% 있는 시점과 40% 있는 시점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 40%가 내가 집으로부터 출발한 지 오래됐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물 덩어리를 우리가 수괴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 앞에서 지괴 뭐였어요? 땅덩어리. 금괴 뭐예요? 금덩어리. 수괴 물덩어리거든요. 이 수괴의 온도랑 염분을 재면은 바로 TS 도에서 밀도를 뽑아낼 수 있었고 여기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산소가 얼마 있느냐를 재는 건 결국엔 그 친구의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극지방으로부터 얼마나 이동해 왔는지와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함유하고 있는 자료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심층의 용존 산소량은
해수가 표층에서 침강한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가 줄듯이 산소가 계속해서 소모되기 때문에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심층 해수의 나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드리면 여러분 수온과 밀도 가려놔도 알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수온과 밀도 너무 중요하고 출조 많이 나니까 가려놔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연습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되고 연습 한번 시켜드렸고 문제 꼭 풀어보시고 재밌는 건 그거였죠. 동일한 밀도를 섞었을 때 수온과 염분의 평균값으로 가는데 그래프가 위로 그려져 있어서 오히려 밀도가 증가하는 동밀도 두 개를 섞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기체용에도 용존기체 같은 경우에는 산소, 이산화탄소 두 개 등장하는데 포인트 뭐라고요? 표층에서 누가 더 많다? 그래프상으로는 산소가 많아 보이지만 아니다. 사실 얘가 왼쪽에 있지만은 축 자체가 훨씬 더 큰 숫자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산탄소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각 지점들 제가 짚어드렸는데 왜 그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생기는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저위도의 메커니즘. 이 출제가 많이 되지만 우리가 지구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고위도는 이러한 층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심층에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메커니즘이 생기고 이걸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연구할 때 쓸 수 있다. 해수의 나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수의 성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표층순환에서 봅시다. 안녕. 뿅.